네, 심각한 내용에 휩싸였던 바른정당 결국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선 판세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실시간 검색어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위에서 10위까지 뭐 거의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이 지금 거의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원 절반 정도가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32명 중에 13명, 19명이 남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4명으로 지금 늘어날 것 같죠? 그리고 또 추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간 검색어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지난 밤에 이미 이제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의원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한번. 바른정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하는 인물이 권성동 의원,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법사위원장으로.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은 바로 청문회 청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지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황영철 의원 청문회 스타입니다. 박근혜 이 대통령의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인지하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분당, 탈당과 새 정당을 만든 그 원인, 명분이 됐던 친박이 청산이 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해결됐느냐 이거죠. 물론 어제 홍준표 후보는 자 이제 박근혜 당이 아니라 홍준표 당이다. 대선 후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친박 의원들의 뭐 청산이 있었나요? 혹은 뭐 사죄가 나왔나요? 반성이 나왔나요? 아무 명분이 없이 그냥 돌아가겠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이유는 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3년 후 또다시 돌아올 총선에서 내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니 지금 세력이 없는 소수 정당에서는 버틸 수가 없겠다. 집권도 물 건너가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다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거밖에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오늘 규정하고 있는 이 행위는 야합이다. 그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좀 성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친박 청산 이런 없어서 명분이 없는 탈당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도 집단 탈당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획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던 이제 바른정당이 사실 99일 만에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그 부모하고 자식 이 관계가 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바른정당이 지향했던 사실 그 보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수 개혁을 하기 위해는 현실적으로 너무 벽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당 후보가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물론 후보 없는 대통령 후보 없는 정당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5% 미만, 5%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뒷받침했던 그 의원들이 현실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은 선거가 시작되면 조직이 움직이게 되는데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33명이 되는 조직 움직이는데 그 한계를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 뭐 이론적이고 명분 같은 거는 우리 최평론가께서 다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5% 미만의 후보가 완주했을 경우에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현실적으로. 그 엄청난 부채를 다 꺼내는데 당이 파산 위기로 갑니다. 그러면 정당 파산 1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채를 누가 다 꺼내느냐. 결국 각 의원들이 다 꺼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명분보다는 현실을 택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굉장히 아프다. 왜 아프냐. 지금 우리 최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없이 일단은 물론 명분이 있죠. 뭐 패권 청산, 그러고 좌파 청산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돈이 문제가 된다, 선거 자금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열심히 후보가 뛰고 있는데 돈은 다 남겨놓고 빚 남겨놓고 떠나는 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지 제가 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바른정당이 창당 선언을 할 때 지난해 이제 12월에 창당 선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친박 패권 세력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친박 패권 세력이
뭐 이거 속된 표현이지만 우글우글한 곳에 다시 기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정치적 명분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치는 그 어느 것보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가치나 명분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정당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한번 묻고 싶어요. 바른정당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와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그러니까 네. 보수라고 하는 그 큰 세력으로 표현하자면 박근혜 정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걸 짊어지고 원래 출발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무거운 그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당나귀가 걸어가고 있는데 무겁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른정당은 그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갔던 정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요. 여기다 또 플러스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인데 오히려 유승민 후보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그 먹히게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유승민 후보한테 오히려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온전히 유승민 후보가 다 받고 난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현실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다시 원래 있던 당으로 되돌아간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명분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우리 우리 김평건 의원한테 조금 두 가지 좀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이제 그 후보를 놔두고 사실 그 일부 의원들이 지금 그대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집단 탑장으로 예. 돌아간다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시는데 후보를 남겨두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탄핵 정국 내내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바른 정당의 사실 역할이라는 것은 잘못된 역할이라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할 적에 모든 본인의 거취 문제를 입법부에다 위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해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오늘 탈당하는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배신자라고 찍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할 사항을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단 말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건 뭐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그 시누이가 누구냐? 바로 바른정당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배신의 프레임에 갇혔다면은 사실 그 의원들이나 후보나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는 후보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똑똑하고 사실 뭐 현실 인식에 가장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 토론에서 다 봤잖아요. 예. 그러나 후보는 적어도 밑에 바치는 조직들의 이 어려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포용하지 포용할 수 못한다. 있고 그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예. 줄 알아야 된답니다. 네.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 나는 가겠다. 이거는 뭡니까? 말웨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 귀를 안 듣겠다는 거는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예. 허이사장님, 일단 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바른정당의 이 선택을 네. 좀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 네. 지금부터 이제 관련 녹취들 좀 하나씩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 기치를 걸고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체대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예. 진정한 보수 정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정당을 만든다. 지난해 12월 21일의 발언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탈당한 의원들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정권을 창출시키는 것이 네. 이 진정한 보수 정권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갈 때의 명분과 들어올 때의 명분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나온 저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면 첫 번째, 자 민주당 정권은 이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이냐?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할 일이죠. 문재인 후보가. 예. 뭐 제가 이제 후보 캠프를 대변할 일은 없으니까 네. 그걸 서로 답해야 되고 이 정권이 창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준표 후보 떨어지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까지 이적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예. 이분들 평생 정치적인 책임을 져 나가셔야 될 일을 오늘 아침에 저지른 건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이분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 또 나가나요? 된다고 믿고 갔을까요? 그런데 된다고 믿고 갔을까요? 그것도 이제 저는 예. 이 묻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분들은 정말 홍준표 후보와 지금 이 정치적 생사를 함께 하겠다. 예. 이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이 국가적 충정으로 나름의 애국심이겠죠. 어떤 우파적 애국심으로 지금 저 행위를 한 거라면 그것을 막지 못했을 때 그럼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막지 못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명분이 바뀌면은 또 다른 당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저분들이 오늘만 면피하면 네. 오늘만 좀 기회주의자로 비난받으면 우선 나의 정치적 생명, 나의 의원으로서의 생명은 또 이제 21대 국회까지 이제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인터뷰와 취재 전원으로 전해진 것은 명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상 무슨 예. 얘기를 했냐면은 아마 당협위원장, 지구당에 대한 이제 주도권 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얘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큰 논의는 없었다. 작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작은 주제가 그러면 사고 지역으로 당협위원장 교체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냐? 그건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무슨 정권 창출을 위해서 어젯밤에 회동을 했으며 그 바쁜 대통령 후보를 데려다가 자 네. 우리가 지지 선언 해줄 테니 무엇을 보장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여기서 확실히 까지 않으면 지금 저 이야기한 것들은 국민을 호도하는 건데 국민이 속냐 이겁니다.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탄핵에 동참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촛불 민심에 뜨겁게 깜짝 놀라서 큰일 나겠구나 하고 국민의 민의에 동의했던 것이고 그 정의감을 지금 철회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탄핵은 누가 자초한 거냐면 박 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하야를 했으면 이 지경 안 온다고 그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전 후퇴 얘기도 했고 입법부의 권리를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안 해서 파면당한 상황까지 스스로 맡고 지금 오늘 재판 준비 기일인데 변호사 못 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 섰었던 의원들이 지금 또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데 청문회 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네. 돌아간 의원들이 모두 다 청문회 때 호통을 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당시 장관한테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네. 스타들이 됐던 분들이에요. 예. 오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좀 한 분 한 분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 김성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네. 뭐 이런 분들 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뭐 야당 의원 못지않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랬었죠. 비판을 이어가서 국민들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이러려고 바른정당 네. 갔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조 특위에서 강단 있게 활약했던 모습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결국 김기춘 증인의 입에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사사롭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그러니까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배부 증인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본인 자신도 어렵게 이 자리 정원대에 선 마당이면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이분들 뭐 사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 묻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지도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이제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당을 감행한 속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화면 봤잖아요. 네. 지금 청문회 할 적만 하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저기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나왔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거의 아마 곧 내가 영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이 상황이 정말로 이 탄핵 정부로 몰고 가다 보면서 거기서 뭔가 예. 스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최평근 말씀하신 대로 자기 운명까지도 정치적 운명까지도 직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최평근 말씀에서 자꾸 이제 탈당했던 명분을 찾는데 저는 명분 이전에 그거는 명분은 뭐냐면은 정치인이 살기 위한 명분이지만 그 명분 이전에 사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최평근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이런 국정농단에 화를 자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 정치권에서는 과연 책임이 없냐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에요. 그것을 헌법재판소를 떠넘기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나? 바른정당이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사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죄가 없이 명분만 갖고 아니 친박 청산을 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서 친박 청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친박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한 지붕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친박, 비박, 또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새로운 제3세력이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제3세력들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과 여부 없이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친박을 위에 올려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바른정당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른정당이 들어왔을 적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온전하게 가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명분 없는 이 집안 싸움에 또다시 국민들이 휘말린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물론 홍준표 대표가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제지만 당선이 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이 아니고 이거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에 왜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명분을 찾고 그다음에 패권주의를 찾든 말든 그건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사과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홍준표 지사를 돕기 위해서 사실 뭐 내부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무슨 뭐 보수를 지키기 위해 간다 하지만은 사실 그게 자칫하면 역풍도 맞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을 신경 안 쓰고 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어가서 한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들어가서 뭐 11석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패착일 가능성이 높다. 후보를 놔두고 갖다 부모를 지금 버려놓고 자식들이 먼저 가서 도망을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명분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어요. 지금 바른정당 의석수는 그럼 20석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원내교섭단체 지휘도 잃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결국 뭐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지 알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다 가고 유승민 후보가 뭐 지지율이 뭐 3에서 5% 정도밖에 못 받았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존속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정당으로서 모양을 갖추느냐, 아니면 유승민 후보로서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건 또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더라도 나중에 뭐 3년 뒤에 총선을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네. 그 주변에 의원들이 조금 있더라도 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연정이든 아니면 협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원들의 협조가 여러 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럴 때 한 10몇 명의 의원들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바른정당이 나름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바른정당이 뭐 해산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아까 우리 허 위원장님께서 한 지붕 세 가족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30여 석 되니까 그 의석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음 정부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이렇게 있죠. 좀 남아 있는 게 명분도 괜찮고 충분히 할수 실리적으로 있죠. 낫지 않냐 이런 지적을 네.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대선과 상관없이 예. 이미 대선의 결과를 뭐 각각 예단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예단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건 당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정당 조직과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 바른정당에서 오늘 움직인 분들은 명분 없이 움직임으로써 패착을 둔 게 맞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이 대선 이후 상황 누군가가 집권했을 때 나는 어떻게 정치인으로 살아가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기피한 결과 일찍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105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내 2당이에요. 예. 지금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120석이 안 되는 1당이에요. 그럼 어디도 과반이 없어요. 그 사이에 정당들은 다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지금 그대로 19명으로 교섭단체도 아닌 상태에서 정당의 형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으나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밤 토론이 굉장히 전 관심이 있는데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그야말로 사자후 토론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나머지가 둘러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보수 가치의 논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전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좀 오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요. 상당히 동정 여론도 몰릴 것이고 옆에는 유담 씨, 따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19명 의원들 다 이제 실의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이후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이라면 바른정당은 1순위 카운터 파트예요. 협치를 할 수 있는 예. 소수 정당이지만 그리고 심각하게 더 나가면 자유한국당 보수당도 저런 식으로 구태 정치를 하네. 결국 공작 정치 아니냐. 의원들 끌어오는 세불리게 하는. 그럼 민주당도 과반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어디 의원들을 좀 끌어올까? 그럼 바른정당 타겟 1, 국민의당 타겟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정치 흐름을 보면 그럼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선 이후에는 의회, 국회 내에서 지금 있는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오늘은 그 신호탄인데 네. 명분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 바른정당은 제가 보기에는요 소수당으로서 주가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누구보다 지금 외로운 사람이 이제 유승민 후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SNS에 굉장히 절절하게 이 심정을 남겼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뭐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는 뭔가 이런 화두도 던졌고요. 보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게 바로 보수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도 했고 마지막에 이 얘기가 좀 참 많은 분들한테 와닿았을 것 같은데요.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이런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저도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TK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보수 결집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이제 보수층에서는 뭐 여론사를 보게 되면 한 10명 중 6명, 한 4명 정도는 지금 홍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거는 보수 한 진영만 하는 건 아니고 또 60대 이상만 선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이라든가 또 보수 유권자 중에서도 좀 합리적인 층이 유승민 후보 쪽에 뭔가 힘을 실어줘야 실어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이런 표들이 이 상황이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갈지 유승민 후보에게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홍준표 후보는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게 도와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창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확신이 납니다. 좀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하고 그리고 김성태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허 위원장님, 아까 두 분은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지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온전히 갈까 여기 물음표를 던지셨거든요. 허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온전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저는 한 80%는 갈 것이다. 일단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바른정당으로 당을 만들어 탈당했지만은 밑에 있는 조직들은 사실은 위원장들이 탈당했지 이 지역에 있는 당원들은 탈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참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그 나머지 13명이 오늘 탈당을 함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소식 지지 기반들이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편하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들이 결국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정당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사표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투표한 표에 대해서 사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홍준표 후보로 가자. 이런 아마 그 상황 논리 그리고 대세론 이런 데 편성해서 그대로 갈 것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될 때는 80% 이상 됩니다. 특히 이 정당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교섭단체가 아니냐 비교섭단체 차이가 엄청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과 소기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섭단체라는 것은 이 정당에서 이 국회에서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또 심지어 어떤 나쁘게 하면 반까지 빼라고 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 있는 정당 당까지 빼게 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되면 정식으로 교섭단체 연설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국고부조금부터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 생활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지금부터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조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조직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80% 가까이 표들이 아마 홍준표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예.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언더독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이 10%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수도권에는 그럼 보수층이 없느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한테는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이런 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한 명분을 잘 찾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들이 다시 언더독 효과처럼 유승민 후보에게 동정표나 이런 것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예.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홍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랑 내가 1대1 양자구도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결코 이기겠다. 이길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이 확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노를 젓는 방향이 잘못되면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바른정당이 어찌됐든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보수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존재의식을 좀 증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이제 방송을 하고 왔는데 한꺼번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탈당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막 문자가 막 폭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의 지금 정서다. 이런 사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가 표가 어디로 갈지 이 부분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맞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유승민 후보의 정말 오르지 않는 이 지지율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예,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죠. 오늘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8%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1.2%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앞지른 모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9.4%, 심상정 후보 8.7%, 유승민 후보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한 달 내내 40%대를 유지하면서 1위를 고수했습니다. 4월 둘째 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37%로 문재인 후보를 바짝 추격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지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2위를 내줬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주보다 배 가까이 올라서 8.7%를 기록했고 유승민 후보는 한 달 내내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기간에 조사한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후보가 39.3%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1.8, 홍준표 후보 16.5%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심상정 후보 9.2%, 유승민 후보 4.9%를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지지율 변화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지난 조사에 비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서 8%포인트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홍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배 이상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갤럽이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7.7%로 1위를 보이고 있고 2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19.1%, 홍준표 후보가 14.9%였고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역시 2강 구도가 1강 2중 2약 구도로 재편된 모습입니다. 한 달간 추이 살펴보죠.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와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굳건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4월 2주차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내려가며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트렌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단어의 검색량을 지수로 나타낸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EU 탈퇴 등은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이 결과가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지수인데 안철수 후보가 4월 초에는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현재 1위는 문재인 후보, 2위가 홍준표, 그리고 3위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각각 데일리안과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를 받아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데일리안과 중앙일보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한국갤럽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자, 각 기관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로 보셨는데요. 뭐 유승민 후보 정말 지지율이 토론도 잘하고 그러는데 정말 안 오르고 있고, 한 가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안철수 후보가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씩 빠지고 있고, 지금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준 결과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지금 이제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선거 때마다 꼭 보면은 변화를 요구하는 그 지지층이 한 7%에서 15%가 됩니다. 그게 이제 1세대가 누구냐면 이인재 전 의원, 이인재 지금 현 의원이죠. 그다음 2세대가 박찬종, 3세대가 노무현, 그다음에 4세대가 안철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이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는 변화를 요구하는 그 지지층들이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그럼 탈당 사태가 일어나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유가 그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안철수 후보 쪽에 지금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떨어지면은 혹시 유승민 후보 쪽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가 오지 않겠나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에 있다가 중간 지대로 와버리죠. 무당층으로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13명이 사실 국민의당으로 갔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지금 최평론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은 당대당 통합을 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계 개편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백기도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혼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에서
15% 되는 10%에서 15% 되는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그러면 그 세대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샤이 보수층하고 맞물려 갖고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지를 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상당한 그 혼란이 그렇게 투표 지지율에 변화도 생기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금 13명이 탈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네. 단언하기는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어렵다. 무당층은 늘었을 것이다. 무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허희 사장님 말씀에 저는 거의 동감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패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바른정당 내에는 두 개의 세력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삼자 원샷 단일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과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한쪽은 친정, 떠나온 당이고 한쪽은 가야 할 또 중도의 당이에요. 이게 원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할 때 논의됐던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지면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를 서로 쪼개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을 다시 얘기했지만 양쪽 다 거부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으로 친정이 더 쉬우니까 당원 지지 기반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고 돌아가 버렸는데 손쉬운 길을 택했는데 국민들의 채찍을 이제 맞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또 더 다수의 20명은 안 되지만 18, 19명의 이 바른정당 의원들은 국민의당을 노크해서 만약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 그럼 저는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이것을 다 부인해왔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완주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실 가능성도 네, 없고 현실 일부 가능성이 의원은 없죠. 한국당으로 가고 일부 의원들이 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으로 그냥 이기는 저는 어떻게 아주 되는 우스운 겁니까? 모습으로 쪼개져 나가버리는 게 되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2차 단일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희박하다고 예. 봅니다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보다 먼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선점했었더라면 지금 선거 후반의 양상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자강론으로 끝까지 가다가 안철수 후보는 이제 2강 구도를 잠깐 맛보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4월 11일, 13일, 15일 전후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점수가 깎이기 시작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40명 정당과 120명 정당의 조직력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유세의 파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간과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연대해 줄 것이라는 예. 자기 확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좀 실기를 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패착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안철수 후보가 실기한 건 맞습니다. 선거 전략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보수하고 중도표를 다 갈라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기본 베이스 바탕이 돼야 될 지지층은 야권이었었다. 그걸 일단 문재인 후보한테 선점당하고 빼앗겼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거 전략의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하는 전략이 중도하고 보수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올 때 진짜 골든 크로스를 만들 만한 뭔가의 동력을 던져주는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그때 개혁 공동정부론을 꺼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좀 더 분위기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거의 선거 막판 뭐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난 다음에 이 카드를 마지못해 던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을 때는 네. 그럴 때는 크게 이 여론을 움직일 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옮겨갈 경우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실버 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는 2, 3위하고 이 어떤 순위가 바뀌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2, 3위하고 일단 순위가 바뀌었다는 조짐이 이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내일 저희가 발표되거나 지금 60대 지지율 변동 추이를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30% 넘게까지 사실 안철수 후보가 60대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쭉쭉 빠지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될 예. 여론조사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오늘 조사한 것까지는 내일이든 모레까지도 발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국민들한테 전해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과연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누가 2위 자리 다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의 블랙아웃 기간, 깜깜 기간 동안에
이 2, 3위 간의 어떤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여론상으로 홍준표 후보가 2위로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었던 보수표나 중도표가 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제 결집을 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떨어져 예. 나갈 경우에 그게 과연 문재인 후보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표가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 안 간다면 유승민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후보들을 좀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사실 같은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선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탄핵 정국을 끝까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응해서 사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좀 뭐 우리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지만은 1대1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끝까지 안보 프레임을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흐름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흐름이라는 것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예. 동력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주도적으로 좀 끌고 끌고 가는 가지는 상황이 못하는 아니기 거죠. 때문에. 홍준표하고 문재인 후보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다 보면 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는 흐름에다 맡기다 보니까 항상 네.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사실 그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뭐 이 협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갈 적에 안철수 후보가 선점을 해서 바로 홍준표 후보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빨리 자기가 뭐를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지금 말씀하신 자강론에 묻혀갖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네. 후보가 자강론을 이야기하더라도 물밑에는 투 트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는 후보도 이야기하지만은 물밑에는 협상가들이 또 물밑을 흘러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은 협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다면 그 협상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흐름에 맡기고 그 흐름을 꺾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랑 유승민 후보가 그런 같은 공동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최근 어제 그저께 뭐 저 김종인 전 장관의 공동 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 동력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장관을 일단은 끌어들였으면 거기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정권을 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종인 장관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은 정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권을 받았다는 것을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물밑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2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 부분은 굉장한 뭐랄까 힘이 붙은 거예요. 탄력이.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안철수 후보와 또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 일주일 남기고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허 이사장님 개인 의견임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1강 2중 구도가 이제 네.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판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부동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다가 통합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권의 승기를 잡았다. 이 자신감이 보이는 것이 보통 지금 정도 일주일 남기면요. 후보들이 다 목두시고 이제 기운이 예. 없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뭐 지금 5당 후보 중에 가장 연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기운이 넘쳐 보이는 게 승기의 동력이 이제 느껴진다. 이게 일종의 예. 세력이라고 부리는 새 분위기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을 다시 끄집어내면서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는 거죠. 강하게 지금 보수 후보가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또 투 트랙 전략을 썼어요. 하나는 자, 선거가 끝난다면 대선이 지나고 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협치의 대상 아니냐. 이걸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면서 스텝이 엉켰어요. 자, 홍준표 후보와도 손잡을 수 있는 거냐?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사퇴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역할 분담 아니냐. 보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끌어안고 예. 진보층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중도까지 끌어안고 하는 거로 이야기가 됐는데 하지만 스텝은 꼬였단 말이죠. 이게 시그널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폐 청산해야 되는데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과도 협상해야 한다. 협치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어제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옮기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어제 던진 말이지만 이게 명확히 맞는 게
민주당은 이제 120석 정당이고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두 번째 당이에요. 105석 정당이에요. 두 당이 국회에서 협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누가 된들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옳은 말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흘러가면서 문재인 후보는 엇박자가 안 나고 있는데 투트랙 전략을 써도 통합도 말하고 적폐청산도 말하고 하는데 힘이 붙다 보니까 두 개 다 해야지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되는데 나머지 아까 얘기하신 실버크로스 쪽은 원시그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TK면 TK, 호남이면 호남이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풍선이 늘어났던 때의 기분으로 지금 보수 진보 다 흘러들어왔던 시기가 아까 접전, 박빙이었던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양쪽에서 풍선 바람이 동시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도 잡지 못하고 좀 허우적거리는 상황이어서 그럼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모멘텀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역시 단일화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 되겠죠.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후보와 오르고 있는 후보 간에는 누가 우세냐라고 했을 때 뒤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바른정당과라도 뭔가 모색을 해보는 것이 마지막 하다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요. 네. 오늘 토론회를 지켜봐야겠죠. 예, 오늘 토론회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굉장히 관심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후보 이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전적 1등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양강구도 무너졌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문재인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세상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 교체 확실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설득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뭐 말투에서 보면은 이류가 굳어졌다 이런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캠프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좀 말실수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럼요. 지금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진짜 지지율 몇 %씩 깎아먹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과거 2012년 대선이나 2007년 대선 때하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일단 움직이는 모습이 잘 보이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뭐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아무도 사실 유세에 안 나왔잖아요. 얼마 전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른정당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과반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과반 이상의 목표다.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가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50% 이상으로 표 그냥 몰아주시면 이 힘을 갖고 정권교체 그리고 적폐청산이든 뭐든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사실 나타나거든요.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앞서 이제 적폐청산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같이 나온다는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시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도를 깨기가 다른 후보가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여론을 만들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 표들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거라든가 그동안의 비호감도를 높여왔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호감도로 바꾸는 저는 그거를 욕쟁이 할머니 효과라고 얘기를 비유를 해서 하는데요. 효과요. 네. 욕 듣기 굉장히 거북한데 자꾸 듣다 보면은 굉장히 정감이 써지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선한 이미지나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살짝 더 얹어버리니까 굉장히 비호감도가 호감도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났고 주저하는 보수표들도 홍준표 후보밖에 없을 거야라고 하는 효과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안철수 후보가 차별화된 전략들을 제대로 못 가져나갔다.
그게 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홍준표 후보 지금 말씀하셨듯이 육쟁이 할머니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유세 현장에서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상황론도 들고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바다에 빠져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상황은 이해찬이고 안철수 상황은 박지원이고 또 안철수 태상왕은 김종인이고 홍준표 상황은 국민이고 이 나라 서민입니다. 1, 3번, 5번이 좌파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한강, 낙동강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제주도 앞바다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전략이 먹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 이게 언어라는 것은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 철학이라 이런 게 녹여져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정 철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적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분이 됐으면은 국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와 연결이 쭉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막말하는 것은 뭐냐면 1대1 구도로 문재인 후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말이라도 해서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막 시작할 때는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노이즈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사실 보수를 통합하고 아우르고 또 직결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지금 같이 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이즈 마케팅이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막말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은 또 때로는 이 그 말의 어떤 의미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1대1 구도 상황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그게 필요하다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뭐 역풍을 맞겠죠. 그러나 그 역풍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맡겨야 되겠죠. 단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말보다는 적폐 이야기를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적폐 청산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 쪽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 30%대 당선되는 거하고 40%에 당선되는 거하고 50%에 당선되는 거하고는 이 국정 운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심상정 지금 후보가 문재인 후보 표를 지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조사는 11%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뭐냐면은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더 안심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면 그 대세론에 안주해서 그 심상정 후보 좀 밀어주자. 소수 정당이 가능성 심상정 후보가 늘 하는 얘기 현장에 가보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소수 정당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보면은 굉장히 들으면은 굉장히 솔깃하지만은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후보한테 뼈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폐청산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탄핵 세력들을 다시 직결시키는 거예요. 흩어진 표를 이제는 심상정 후보한테 갔던 표들을 다시 끌고 모으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폐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프레임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계속해서 지지율을 1위를 굳히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따라오고 있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안철수 후보 지금 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또 TV 토론이 관심입니다. 근데 사실 TV 토론에서 가장 재미를 못 본 후보를 꼽으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난 토론의 마지막 그 얘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V 토론 보셨습니까? 저는 말싸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으로 우리 세상 바꾸어 왔습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행동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 앞서는 사람입니다.
네, 저 얘기를 말싸움 잘 못한다. 이걸 네. 5차 TV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은 말싸움 아니에요. 국민들이 말싸움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싸움, 논리적인 어떤 언변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지금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1위, 2위 달리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은 뭘 보냐면 안정적인 태도를 보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문재인 후보가 물론 이제 세력을 많이 얻으니까 사람이 힘도 나지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눌변이었는데 네. 점점 달변으로 바뀌고 있어요. 선거가 진행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어색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도 사람들이 어색한데 나아지겠지. 근데 어떤 때는 갑쳤습니까? 안쳤습니까? 이게 패착이 네. 컸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거티브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서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싸움이 아니고 컨텐츠를 끊어야 되는데 말은 힘이 없고 행동은 힘이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정치는 90%가 말입니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게 정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고 투표에서 득표를 해서 만약 국회의원이든 나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 자리를 인수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예.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뽑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 최소 22일 있는 거고 1년 이상 지켜보면서 대세론이다, 치고 올라간다, 이긴다, 양자구도다 이런 얘기 해온 거 예. 아닙니까? 그동안 안철수 후보도 말로 지금 1년간 대선 후보가 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말싸움 못하니까 시켜주시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신뢰를 무엇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인가 하는 과정을 지금 다 스킵해버리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 뭔가 정말 승부수를 한번 걸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승부수가 나올지도 관심 있게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TV 토론에서 가장 또 득을 본 후보 하면은 네. 심상정 그렇죠. 후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세 편승하지 마라. 그게 진짜 사표다. 이런 얘기를 유세 현장에서 계속 하고 다녔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속인 그 큰 정당들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될 사람 밀어주자는 대세에 편승한 표, 그게 저는 진짜 사표라고 생각해요. 대세에 편승한 표는 대한민국도 바꿀 수가 없고 내 삶도 바꿀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당선자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당선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좀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 심상정 후보가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득을 본 후보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후보가 누군가 사퇴하거나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심상정 후보는 지금 받는 득표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의 어떤 선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번만큼은 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 심상정 후보가 진보 후보면 뭐가 어때? 라고 하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이번 대선에 물론 대통령이 되는 분이 제일 수혜자겠지만 심상정 후보가 제일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정의당 지금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황 위원장님. TV 토론의 장점이라는 것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본인이 그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뭐고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딱딱 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심상정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당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이다 발언을 해서 사이다 발언은 뭐죠?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TV 토론의 장점인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서 사실 스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세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